어머니의 망령은 가문의 수치다. 재산만 탐하며 병든 노모를 외면한 비정한 형님들. 차가운 얼음물에 오물 묻은 시어머니의 빨래를 손이 터져나가도 막내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내가 엄동설 안에 잉어를 잡고 약을 다렸다 적어라. 형님들은 가짜 효익록으로 세상을 속이는데 정월 초하루 노모는 첫째 둘째 며느리에게는 비싼 비단옷감과 금비녀를 주며 칭찬까지 하고 막내에게는 흙먼지 가득한 누더기 보자기를 던지며 내 분수에 맞는 찌꺼기나 가져가라. 과연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초연야담에 방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커다란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 남산골 아래에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덕망 높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으나 대범한 기계로 가업을 이어받아 도성에서 제일 가는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여중군자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박씨 부인의 저택에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정하던 박씨 부인이 돌연 제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헛소리를 해대는 망령이 든 것이지요. 집안에 든든한 대들보였던 박씨 부인이 흔들리자 장엄하던 저택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효심 깊다고 소문났던 자식들의 눈빛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갔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안위 대신 재산을 나눌 주판을 튕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장성한 세 형제가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노모의 수발을 누가 들 것인가를 두고 한참이나 날선 설전이 벌어졌지요. 큰아들이 먼저 헛기침을 하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집안의 대사를 맡아 관리해야 하니 막내네가 모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자 둘째 아들이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제 처는 대감대 금지옥엽으로 자라 굳은 일을 해본 적이 없으나 막내의 처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 몸이 고된 일에는 이력이 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막내네 집은 외진 곳에 있으니 소문날 염려도 없어 제격이지요. 결국 두 형은 자신들의 체면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가장 힘없는 막내에게 온갖 구실을 붙여 노모를 떠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시집와 늘 손윗동서들에게 무시당하던 막내 며느리 소아에게 결국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간병의 짐이 넘겨졌습니다. 마청님은 소아가 약초에 밟고 성품이 어질다는 가당치 않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했고 소아의 남편은 형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소아는 이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마에 정신이 혼미한 노모를 조심스레 태우고는 작고 초라한 자신의 집으로 향했지요.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고 살림은 궁색했으나 소아는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면서도 가마 옆을 지키며 노모의 거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아의 험난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방안을 엉망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소아는 남들이 모두 꺼리는 시어머니의 더러워진 속옷을 매일같이 냇가에 나가 빨았습니다. 한겨울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하느라 소아의 고운 손은 어느새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약탕관의 불이 꺼질세라 소아는 밤잠을 설쳐가며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씨 부인이 깊은 밤중에 일어나 갈 곳을 몰라 방황할 때면 소아는 그저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다시 누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마셔요. 라고 속삭이며 박씨 부인의 마른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소아의 애절한 목소리는 깊은 밤 어둠 속으로 고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5해라는 긴 세월이 소아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아의 속곳에는 마를 날 없는 땀과 눈물이 배어들었고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원망하거나 수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의 지극한 정성은 마치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아를 두고 산신령이 보낸 효부라며 혀를 내둘렀으나 정작 소아는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 여기며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소와의 헌신은 달빛조차 숨을 죽이게 할 만큼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반면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비치는 형님들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모의 병세가 어떠한지, 막내 동서인 소아가 얼마나 고심하며 밤을 지새우는지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었지요. 오로지 가문의 명성을 드높여 자신들의 출세길을 닦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한양에서 이름난 문객들을 비싼 돈을 주고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잊지도 않은 자신들의 지극한 효심을 구구절절 지어내어 기록하게 했지요. 큰형님이 거드름을 피우며 문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엄동설안의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왔다는 내용을 아주 상세히 적게나. 그래야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겠는가? 둘째 형님 또한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께서 망령이 드신 후에도 우리 부부가 매일같이 문안을 올리며 손발을 닦아드렸다는 대목도 빼놓지 마시오. 문객은 그들의 요구대로 거짓된 사실을 화려한 문장으로 꾸며 가짜 효익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아들들의 효심이 하늘을 찌른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글귀 뒤에는 소와의 피딱지 앉은 손등과 눈물에 젖은 수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가짜 효익록이 세상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소와의 진실한 헌신은 여전히 차가운 골방에서 묵묵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박씨 부인의 본가에 모이는 날이면 형님들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금박을 입힌 비단 보자기로 정성스레 싼 약그릇을 들고는 보란 듯이 노모의 방으로 향하며 온갖 생색을 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약사발 안에는 길가에 흔히 널린 자풀을 대충 달인 검은 물만 가득했을 뿐 노모의 기력을 보할 진귀한 약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에에만 온 정성을 쏟은 것이지요. 큰형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둘째 형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약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네. 남들 눈에 얼마나 지극해 보이는지가 핵심 아니겠나? 그래야 내 출세길도 활짝 열릴 테니 말이야. 형님들은 오로지 위선적인 명예를 높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소아가 산속을 헤매며 직접 캐온 소박한 약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지를 했으나 그 안에는 노모를 향한 진심 어린 온기나 정성은 눈곱만큼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가짜 효익록으로 허황된 명예를 탐할 때 소아는 깊은 밤 호롱불 아래서 낡은 종이 뭉치에 진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오직 노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눈물의 기록이었지요. 오늘 드신 미음의 양이 얼마인지, 삼경쯤에 내뱉으신 신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아주버님들이 약값을 거절하며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소와의 붓끝에는 서러움과 정성이 동시에 맺혀 있었고 종이 위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며느리의 진심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비록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붓끝은 다해졌을지언정 그 안에는 만금보다 귀한 효심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와는 행여 글자가 번질까 조심하며 매일 밤 정성을 다해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울리고 고드름이 처마 끝에 대모처럼 길게 매달리던 밤이었지요. 평소 기력이 쇠약하던 박씨 부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더니 이내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급히 불러 진맥을 짚어보니 심장의 기운이 다하여 맥이 신락같이 가늘어진 심어증이라 하였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이 병을 고치려면 100년 묵은 산삼이나 영험한 약재가 필요한데 워낙 귀하고 값이 비싸 여간한 재력으로는 구하기 힘들 것이오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소아는 사색이 되어 버선발로 눈길을 헤치며 먼저 큰형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을 지키던 하인들은 소아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지요.
담장 너머로 소아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은 큰형님은 귀찮다는 듯 곰방대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의 명줄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그 비싼 약을 쓴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어머님도 그만하면 오래 사셨으니 이제 그만 노욕을 버리고 보내드리는 게 효도이니라. 절망한 소아는 다시 둘째 형님의 집으로 향했으나 그곳에서도 돌아온 것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대문 틈으로 얼굴만 내민 채 차갑게 쏘아붙였지요. 우리 집도 이번에 논을 사느라 전대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네. 그러게 평소에 몸조리를 잘 시켰어야지. 이제 와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면 어쩌란 말인가? 무정한 형님들의 태도에 소아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소아는 시집 올 때 가져와 평생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단 하나뿐인 비단 치마와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작거리에 내다 팔아 겨우 약재의 절반 값이라도 마련하려 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소아는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약을 다렸습니다. 자신의 살점을 베어내서라도 노모를 살리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화롯불에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따가웠으나 소아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두고 떠나지 마셔요. 이 못난 며느리가 어머님을 이대로 보내드릴 순 없습니다. 소아의 간절한 기도가 하얀 입김이 되어 차가운 방안을 애처롭게 맴돌았습니다. 세상 천지가 모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만물도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모두가 노무의 수명은 여기까지라며 고개를 저었으나 소아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지요. 소아는 차갑게 식어가는 시어머니의 발목을 가슴에 품어 온기를 나누고 자신의 비단 치마를 팔아 바꾼 귀한 약물을 한 방울씩 정성스레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소아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은 것인지 박 씨 부인이 깊은 숨을 몰아쉬며 기적처럼 다시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파르르 떨리던 손끝에 다시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소아의 눈물겨운 진심이 노모를 다시 이승으로 불러 세운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기운을 차린 박 씨 부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망령든 척을 하며 소아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밤중에 일어나 마당을 쓸라명하기도 하고 소아가 잠시라도 곁을 비우면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소아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으나 그녀는 시어머니의 그런 변화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밤새 노모의 마른 발을 주무르며 남몰래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기운을 차리셨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더 잘 모시겠으니 부디 아프지만 마셔요. 소아의 고백은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더욱 애처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조차 살아계시다는 증거라 여기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소아의 헌신은 차가운 골방을 따스한 온기로 채우며 그렇게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정월 초하루가 밝았습니다. 한양 도성 전체가 설레는 명절 분위기로 가득 찼고 박 씨 부인의 본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일가 친척 30명여 명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덧입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신들이 펴낸 가짜 효잉룩을 자랑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척하며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고 사정을 모르는 친척들은 그들의 가짜 효심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로 초라한 무명옷을 입은 소아가 야윈 남편과 함께 조용히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지요. 5해 동안의 고된 간병으로 얼굴은 반쪽이 되었으나 소아는 정성껏 준비한 세 찬을 시어머니 앞에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상좌에 앉은 노마님의 눈빛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에 멍하던 눈망울은 간데없고 서슬퍼런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나며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집안 가득 풍기는 기름진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노마님의 서늘한 기운 때문인지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방 안을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좌중이 고요해진 가운데 드디어 박 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 보자기 2개를 꺼내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요.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보자기는 정월의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두 형님 내외를 향해 말했습니다. 큰아기, 둘째 아기야. 너희가 그동안 나를 위해 효행록까지 펴내며 지극정성으로 애썼으니 내 이 보물을 상으로 주마. 가문을 빛낸 너희의 공로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조심스럽게 보자기가 풀리자 그 안에서는 500냥은 좋게 넘어 보이는 금사 한복과 눈부신 옥비녀 그리고 금비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좌중에 모인 일가 친척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고 형님들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승리자라도 된 양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 연극이 마침내 커다란 결실을 보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화려한 보물을 손에 쥔 채 서로를 바라보며 회심의 눈빛을 주고받는 형님들의 모습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소아는 시어머니의 상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외면받는 현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박 씨 부인이 미리 챙겨둔 낡은 보따리를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막내야, 너는 집안도 미천하고 내놓을 재물도 없으니 이 화려한 보물은 내게 과분하다. 그래서 내가 미리 제사상에 올리고 남은 전이며 고기 조각을 조금 싸두었으니 염치 불문하고 이거나 가져가서 내 식구 배나 채우거라. 그것이 내 본분에 맞는 일이다. 그러고는 노마님이 발치에 두었던 흙먼지 가득 묻고 여기저기에 진 낡은 보자기를 소아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충격에 소아의 어깨도 잘게 떨렸지요. 이미 소아를 위해 찌꺼기만을 준비해 두었다는 노마님의 모진 말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가슴에 꼭 품고 있던 큰 동서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막내 동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게. 평소에 그리 지극한 척을 하더니 결국 어머님 눈에는 그저 고기 찌꺼기나 어울리는 미천한 처지로 보이셨나 보네. 우리 같은 명문가 자부들이 받는 금비녀가 탐이 나겠지만 분수를 아는 것도 효도라 하지 않는가? 옆에 있던 둘째 동서 역시 소매로 입을 가리며 거들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형님. 우리야 가문의 채통을 세웠으니 이런 보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서야말로 어머님께서 미리 챙겨주신 그 찌꺼기라도 감지덕지하며 가져가야지요. 행색이 저리 초라하니 그 낡은 보자기가 아주 제 짝을 만난 듯 잘 어울립니다. 동서들의 가시돋친 조롱에 소아는 수치심과 서러움으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5해 동안 시어머니의 오물을 닦아내며 바친 자신의 진심이 고작 미리 준비된 음식 찌꺼기와 누더기 보따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소아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 해진 보자기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동서들의 비웃음 소리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으나 그녀는 애써 걸음을 재촉했지요. 남편 역시 형님들의 서슬퍼런 눈총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소아의 뒤를 따를 뿐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눈길 위로 소아의 고통스러운 발자국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소아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5년간의 정성이 고작 누더기 보자기 하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함을 느꼈지요. 매서운 바람은 소아의 얇은 무명 저고리를 파고들었으나 마음속에 들이친 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오두막집에 도착한 소아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품에 안았던 보자기를 내팽개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서 툭 소리를 내며 무언가 묵직한 한지 뭉치가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노마님이 말씀하셨던 음식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종이 대신 정갈하게 접힌 두툼한 한지가 소아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소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지요. 소아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뭉치를 조심스레 집어들자 해진 보자기 틈으로 누런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먹다 남은 전이나 고기 조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소아가 떨리는 손으로 겹겹이 접힌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서는 한양 근교의 가장 비옥한 논밭, 수만 평의 소유를 증명하는 지게와 도성 안팎의 웅장한 가옥들을 나타내는 문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성에서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하는 경강상단에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어음들이 수십 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어음 한 장마다 은 100냥이라 적힌 정갈한 글귀가 소아의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었지요. 그 종이 한 장 한 장은 가난한 선비의 아내로 살아온 소아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막대한 천금의 가치를 지닌 보물들이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남편 또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소아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렸고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가 소아를 구박하며 던져준 것은 굴욕의 찌꺼기가 아니라 평생을 일구어온 박씨 부인의 모든 재산이자 고귀한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소아는 차가운 방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동서들의 비웃음을 견뎌내며 품어온 그 낡은 보자기가 사실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고귀한 약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소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아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모진 척 연기를 하셨는지 그 깊고 깊은 속내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 위에 정갈하게 놓인 서찰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평소 박씨 부인의 힘있고 단호한 필체가 그대로 담긴 마지막 유언장이었지요. 서찰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소아의 눈시울은 다시금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내 딸 소화야. 나는 망령이 들지 않았다. 짐승 같은 자식들 속에서 진짜 사람을 찾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았을 뿐이다. 서찰에는 그동안 박씨 부인이 가슴 깊이 눌러 담았던 진심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오물을 군말 없이 닦아낼 때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내가 밤새 약을 다릴 때 나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내 고운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너의 진심을 확인해야만 이 막대한 재산을 온전히 내게 물려줄 명분이 생기기에 나는 더욱 모질게 굴 수밖에 없었구나. 박씨 부인은 소아의 헌신적인 5년 동안의 세월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든 어음과 땅은 모두 내 것이다. 위선으로 가득 찬 내 형님들에게는 껍데기뿐인 명예를 주었으나 진실한 너에게는 내 평생의 결실을 주는 것이니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 거라. 그리고 형님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아라. 소아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졌던 독설이 사실은 탐욕스러운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 위한 가장 단단한 방패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소아의 눈물은 낡은 종이 위로 떨어져 박씨 부인의 필체와 함께 번져갔습니다. 진실을 담은 보따리를 소아에게 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박씨 부인은 본가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소아를 괴롭히던 망령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마지막 순간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든 아이처럼 평온하고 인자한 모습이었지요. 소아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켰습니다. 소아에게 박씨 부인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알아준 유일한 이해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죽음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아의 집 마당에는 거친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관아의 포교와 관리들까지 대동하고 서슬퍼렇게 들이닥친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는 노모를 잃은 슬픔 대신 숨겨진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검은 탐욕만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방 안을 헤집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망령이 들어 제정신이 아닐 때 이 집에 숨겨둔 문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왔다. 어서 내놓지 못하겠느냐? 관아의 관리들은 위세등등하게 서서 소아의 가족을 압박했고 둘째 형님은 소아의 남편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소아는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소란을 피우는 그들의 비정함의 치를 떨었으나 품속에 간직한 시어머니의 서찰과 문서를 떠올리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소아는 아직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님을 직감하고 입술을 굳게 깨문 채 그들의 무도한 행태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관아마당에 박씨 부인의 세 아들과 소아가 마주 섰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을 만큼 소란스러웠지요. 맏형은 사또 앞에 당당히 서서 소아를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이 영악한 막내 며느리가 망령이 든 어머님을 홀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과 문서를 가로챘사옵니다. 법도에 따라 장자인 제게 재산이 돌아와야 마땅하니 부디 이 억울함을 명명백백하게 풀어주십시오. 둘째 형님 역시 곁에서 거들며 소아를 험악하게 압박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꼬드겨 재산을 빼앗은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나 다름없지요. 소아의 남편은 형들의 위세에 눌려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소아의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잔잔한 바다처럼 말이지요.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소아를 문책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들으라. 형들의 주장이 사실이냐? 내가 대체 무슨 수로 그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말이냐? 소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품 안에서 그 낡고 의진 보자기를 천천히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흙먼지가 묻고 구멍이 숭숭 뚫린 초라한 보자기의 모습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를 본 둘째 형님이 배를 잡고 웃으며 소아의 발치에 침을 뱉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저 거러지 같은 보자기에서 무엇이 나온단 말입니까? 저런 누더기 속에 금은보화라도 들었다고 우기려는 모양인데 어서 헛된 꿈을 버리고 진짜 인감과 장부를 내놓으란 말이다. 형님들의 비웃음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고 소아의 얼굴에는 잠시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형님들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가련함이었지요. 소아는 주위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매듭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천금보다 귀한 진실이 숨을 죽인 채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낡은 보자기 속으로 일제히 쏠렸고 관아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아의 손끝에서 시작된 진실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앞에 놓인 낡은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소아가 5해 동안 매일같이 기록해온 누런 종이 뭉치와 박씨 부인이 생전에 미리 작성해둔 관아의 공증 문서였습니다. 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그 기록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지요. 사또, 여기 이 일기를 보아 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슴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시던 날, 큰형님은 사람의 명줄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그 비싼 약을 쓴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어머님도 그만하면 오래 사셨으니 이제 그만 노욕을 버리고 보내드리는 게 효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값을 거절하셨고 둘째 형님은 우리 집도 이번에 논을 사느라 전대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네. 그러게 평소에 몸조리를 잘 시켰어야지. 이제 와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면 어쩌란 말인가? 라며 문전박대하셨습니다. 소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들이 큰돈을 들여 문객들에게 짓게 한 가짜 효익록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 찬 위선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록 속에는 소아가 시어머니의 우물을 닦아낸 횟수, 자신의 비단 치마를 팔아 약을 달인 사연, 그리고 형님들의 차가운 냉대가 소상히 적혀 있었지요. 무엇보다 박씨 부인이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작성하여 관아의 관임까지 받아둔 공증 문서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또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이 효행록이라는 것은 거짓 글로 가득 찬 위선의 덩어리구나. 정작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것은 이 막내 며느리의 해진 보자기와 눈물 젖은 기록뿐이로다. 부모를 버리고 명예만을 탐한 너희 형제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사또의 추상 같은 꾸짖음에 형님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고 소화를 비웃던 동서들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의 추상 같은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교들은 위선으로 가득 찬 형님들의 상투를 휘어잡았습니다. 부모를 기만하고 세상의 눈을 속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사또는 형님들의 모든 명예를 박탈하고 곤장형을 내린 뒤 한양 땅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을 명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형님들과 동서들은 하루아침에 온 고을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여 도망치듯 자취를 감추었지요. 반면 소아는 박씨 부인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을 자신을 위해 사치스럽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평소 유지를 받들어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한 큰 약방을 세웠습니다. 소아가 세운 약방에는 늘 따뜻한 약탕관의 온기가 감돌았고 돈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아의 이름은 가짜 효행록이 아닌 백성들의 진심 어린 칭송 속에 새겨지며 온 고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멀었던 형님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으나 진실한 마음으로 도리를 다한 소아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바랐던 진짜 사람의 가치가 소아의 손끝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소아와 서방님은 박씨 부인이 물려준 유산으로 수많은 빈민을 구제하며 평온하고도 보람찬 나날을 보냈지요. 소아의 이름은 한양 땅에서 가장 어질고 지혜로운 여인의 대명사가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소아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져주었던 그 낡고 해진 보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성껏 간직하여 자신이 세운 약방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왜 그런 누더기를 보물처럼 모시는지 의아했으나 그 속에 담긴 사연을 듣고는 이내 고개를 숙이며 숙연해졌습니다. 그 보자기는 소아에게 있어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을 지킨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훈장이자 위선을 이겨낸 진실의 징표였던 것이지요. 소아는 매일 아침 그 보자기를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깊은 뜻과 자신이 걸어온 고난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진짜 가족은 단순히 피를 나눈 혈통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오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제 몸처럼 아파하며 헌신으로 마음을 쌓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을 소아는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였습니다. 거짓은 잠시 눈을 가릴 수 있으나 진실은 낡은 보자기 속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이 당연한 이치는 소아의 이야기와 함께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의 도리를 먼저 생각했던 소아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참된 사랑이란 숨기려 해도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부디 늘 건강 지키시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말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꾼에게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